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느덧 설 명절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설 명절에도 좀 이 불안함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 잘 해야 될 텐데 뉴욕 증시가 간밤에 또 밀렸습니다. 긴축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부담감을 조금 안고 명절 전의 장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명절 전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대응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가 갖고 있는 포트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 조금 정리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시간도 오늘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전략을 챙겨가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같이 시청하시면서 명절 전의 전략들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밤사이 뉴욕장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또 어제 장은 어땠는지 살짝 복귀하면서 본격적인 시작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제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소폭 오른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의 상대 강도가 조금 더 셌습니다. 0.5% 상승이었죠. 코스피는 사실 삼성전자가 어제 강하게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머리채를 잡고 올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일단은 부담스러운 면모가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계속 그 재고 일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오늘 아침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한 20주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만들면 5개월 정도로는 재고가 쌓여버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건 좀 부담스러운데 사실 알려져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좀 봐야 되고요. 어제 코스닥을 상승으로 유지시켜준 내용은 결국 중국 모멘텀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다양하게 섹터를 좀 두루두루 살폈었는데 그 내용들이 다행스럽게 좀 잘 반영이 됐더라고요. 임플란트나 엔터, 화장품 쪽에서도 어제 강한 시세가 분출됐죠. 어제 화장품 쪽은 이제 마스크를 벗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껏 반영이 된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어제 눈에 띄었던 건 엔터입니다. 엔터 쪽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이 확 쏠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잠시 후에 엔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정이 납니다. 실내 마스크 30일에 해제할지 최종 결정이 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해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포항제철소가 완전 정상화에 돌입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요. 관련한 내용도 점검하시죠. 중국으로 갑니다. 요즘은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자,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자 기준으로 1월 동안 산 금액이 작년 전체 금액을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2년도 매수 금액이 900억 위안인데 어제자로 939억 위안을 사들였다고. 정말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인들이 뭘 샀는가 봤더니요. 섹터로 봤을 때는 술 1등이었고요. 그 다음 가전, 2차 전지, 은행, 보험, 태양광 등의 순이었습니다. 귀주 모태주라던가 CATL과 같은 우리가 아는 대표 대형주를 많이 샀는데 이것은 좀 지수를 산 성격이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해외 IB에서는 매일같이 입이 아픕니다. 이제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중국의 성장률을 지속해서 올려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제 중국은 휴장에 들어가죠. 춘절 길게 쉽니다. 일주일을 쉬게 될 텐데 춘절 이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리고 중국의 소비가 어디로 몰렸는가, 중국의 교통수단 이동 데이터들이 많이 회복이 됐는가를 점검해야 될 거고요. 또 경기 부양책에 요즘 적극적인 중국이니까 부양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경기의 직격을 보여주는 자동차 소비가 많이 개선될 것인지, 외국인의 매수가 이 정도 강도로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춘절 이후에는 계속해서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해 나갈게요. 자, 그리고 중국의 원유 수요 엄청날 것이다 라고 기대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삼성증권의 탑픽이 S-OIL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다행히 S-OIL이 4% 이상 어제 오르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관심 가질 수 있을지 체크해보죠.
자, 어제 한국과 중국의 이슈였고요. 미국으로 갑니다. 밤사이 뭐 그렇게 많은 이슈가 있진 않았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은 거고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제조업 데이터가 최근에 잘 나온 적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예상 밖의 상회였고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예상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강한 고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계속적으로 조금 걸리곤 있네요. 자, 눈에 띄는 말들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면 JP모건의 회장이죠. 제이미 다이먼은 연준의 최종 금리가 6% 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이었는데 중국 경기가 활성화되는 순간 인플레는 부담스러워질 것이고 고강도 긴축을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침체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다만 그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연준의 2인자죠.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인플레 완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긴축 부담을 살짝 키웠는데 또 그가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석이 분분하며 시장 차트만 봐도 조금 고민이 많이 느껴지는 오늘 흐름이었죠. ECB 총재 라가르드는 이 금리 속도 조절을 기대하는 시장의 기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며 여전히 고강도 긴축 얘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또 강한 움직임을 보이며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 흐름이 뉴욕장엔 고스란히 반영이 됐죠. 고민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나스닥이 오늘은 좀 더 밀렸네요. 1% 가까운 하락 기록했고요. 다우와 S&P 500은 각각 0.76%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여전히 고용이 강하다. 그래서 참 선택지가 어려워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에 도달했는데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간 사례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 갈등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19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5주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천연가스가 하락할 때마다 단기적으로라도 이 신재생 쪽이 살짝씩 흔들립니다. 오늘도 뭐 그런 영향을 받은 걸까요? 신재생 쪽에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중국 관련해서 이제 흐름이 있는 쪽은 괜찮았습니다. 석유랑 호텔이나 구리 이런 쪽이요. 리오프닝이나 아니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는 쪽의 시세는 비교적 괜찮았고요. 반면에 경기 침체 우려를 안고 있는 쪽은 부진했어요. 소비재나 산업, 금융,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반도체 자리죠. 빨간색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권도 다소 부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일 왼쪽에 이 끝 상단에 보면 소비재단도 부진하죠.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조금 희비가 엇갈렸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에 대해서 올해 가장 좋은 수익을 기대한다. 비중을 늘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테슬라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낙폭이 3% 정도였다가 좀 줄인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여기 박스 쳐놓은 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3% 정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 내에서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왔어요. 사실 이번 실적 자체는 뭐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신규 가입자와 글로벌 유료 가입자가 모두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 직후에 한 6% 정도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넷플릭스 실적은 지난해 내내 약간 이슈가 됐었죠. 1분기에는 실적 쇼크를 내놓으면서 30%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빅테크 실적 쇼크를 예고하는 듯한 흐름이었죠. 3분기 실적이 발표됐었던 10월 초중반 경에는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15% 정도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번에도 글로벌 유료 가입자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우리 장에서 관련주들이 반응을 할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세로 살짝 보시면 반도체, 자동차, 태양광, 풍력 등이 좋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쪽 종목도 오늘 낙폭이 굉장하죠. 썬노바, 썬런, 썬파워 10% 이상 밀렸고요. 어제 국내에서 풍력주가 비교적 괜찮았었는데 오늘 미국에서 풍력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쪽인 플러그 파워나 발라드 파워 등의 종목들도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반도체도 오늘은 좀 많이 밀렸네요. 3% 정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차익 실현 물량에 4% 가까운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쪽은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샤오펑 대다수가 빠졌고요. GM과 포드, 자동차 쪽까지 밀려나네요. 역시나 경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 여지없이 반도체와 자동차 쪽의 하락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와 좀 연결고리가 있는 섹터다 보니까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받아갈지 궁금해집니다. 자, 뉴스 체크해보죠. 배터리 3사가 미국의 공정 자동화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요즘엔 하도 로봇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봐도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늘지 않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로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중국의 철강 주문이 많이 밀려든다고 해요.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 중소형 철강사까지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으니까요. 체크하시죠. 윤 대통령이 양자 과학기술 도약 원년이 될 거다. 국제 협력 적극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다보스 포럼 영향도 있고 어떤 관련 발언만 해도 당일날 트레이딩 관점의 시세 정도는 나기 때문에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이슈들 오늘장 돌겠지만 명절 전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대응은 조금 자제해 보시죠. 자, 어제 수급적으로 의미 있었던 엔터주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엔터주 지난 한 해 정말 걸그룹들이 상당히 뜨거운 경쟁을 펼쳤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헬스장만 가도 걸그룹들 노래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걸그룹들의 노래를 참 많이 들은 지난 한 해였는데요. 올해도 이들의 전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엔터주의 실적까지 잘 이끌 그런 요소가 될 텐데요. 먼저 엔터 4사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에 시동을 걸었었는데요. 올해 연초에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터 3사를 체크를 해보면요. 작년 10월, 11월쯤에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12월 연말부터 다시 또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3사 중에서는 그래도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연중 최저점이었던 11월 대비해서 현재 주가를 보면 한 20% 이상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제 장에서는 6% 가까이 4사 중에서는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는 18% 정도 올랐고 올해 들어서 9%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정말 주가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면서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뉴진스의 영향에 힘입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어제 장에서 5% 올랐고 최근 한 달 동안 15% 이상, 올해 들어서 10%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는 2% 정도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키즈가 상당히 견조한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은 최근 한 달 동안에는 1% 가까이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JYP 엔터테인먼트는 1월 3일쯤에 신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하이브 지난 10월에 최저점 기록하고 나서 빠르게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7만 9천 원 1월 18일에 기록을 했는데요. 하이브의 이러한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건 바로 뉴진스겠죠. 뉴진스가 데뷔 6개월 만에 이 디토라는 새로운 곡으로 빌보드 핫백의 96위에 진입했습니다. K-팝의 4세대로서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그룹 중에서는 5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뉴진스의 영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강한 신인에다가 기대되는 신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이 BTS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는 25만 원 유지했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지난 4분기의 실적을 봤을 때 외형만 따져본다면 BTS의 완전체 부재라는 공백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2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뉴진스의 빠른 성장성으로
충분히 하이브의 주가는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뉴진스 비롯해서 신인들의 행보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엔터 빅4가 2022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인 걸그룹들이 계속해서 이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대면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이 줄줄이 컴백을 또 예고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 관련해서 굿즈라던가 콘서트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올해에는 엔터 빅4의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엔터 빅4의 합산 콘서트 관객 수는 작년 대비해서는 73%나 늘어나고 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36%가량 늘어나면서 722만 9천 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기존의 아티스트들의 투어가 확대되고 신규 아티스트가 투어를 시작하면서 관객 수 증가도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에는 이 걸그룹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의 뒤를 이을 밀리언셀러 걸그룹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에스파나 아이브 워낙에 지난 한 해 잘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거기다가 케플러나 엠믹스, 르세라핌, 뉴진스 같은 신인 걸그룹들도 작년에 또 데뷔를 했었죠. 과연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이제 곧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와 JYP 쪽에서도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걸그룹을 또 뽑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올해 블랙핑크가 콘서트 활동에 집중하는 만큼 앨범 발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런 만큼 에스파와 아이브가 2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그룹 쪽에서는 BTS의 완전체 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이 보이그룹 쪽에서 BTS의 기록을 깨는 그러한 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엔터 4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중을 늘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K-팝 역사상 최고의 신인 데뷔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터주에게 신인 데뷔라는 건 EPS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올해 총 10팀이나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JYP에서 4팀, 하이브에서 3팀, SM에서 2팀, YG에서 1팀, 보이그룹이 7팀, 걸그룹이 3팀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BTS의 완전체가 지금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보이그룹을 많이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3, 4분기에 데뷔가 예상되는 하이브와 JYP의 미국 걸그룹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총 빅4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단기 리스크조차도 보이지 않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토픽으로 제시하고 있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종료를 기점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하이브는 신인과 함께 위버스의 본격 성장을 긍정적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YG도 블랙핑크를 뒤이을 이제 신인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오늘 저희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엔터주에 대한 추가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엔터브리핑 하면서 이쪽도 풀캡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도 엔터주가 또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엔터사를 주목해야 될 것인가 저희 출발 성공투자 1, 2부 통해서 전략 챙길 거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명절 앞둔 금요일인 만큼 다음 브리핑은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네. 섹터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과 로봇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끌고 갈지 말지 오늘 굉장히 고민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올랐죠. 11월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그러니까 11월, 12월 그리고 1월 중순 정도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쪽이 좋았어요. 애경산업 78%, 코스맥스 66%, 아모레퍼시픽이 55% 많이 올랐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110% 상승 나타냈고요. 로보로봇, T로보틱스, 에브리봇, 로보티즈 이렇게 강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어제자 탄력을 보면 뭐 그렇게 좋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꾸준히 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확인이 되죠.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실적 발표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요. 명절을 앞뒀기도 하고요. 다만 이 화장품과 로봇주를 실적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을 그것을 모멘텀으로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없죠 지금. 이쪽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실적 기대가 낮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이들의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 스토리에 집중을 하며 투자를 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내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장품 쪽부터 가보죠. 화장품 섹터를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시기 등을 거치면서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화장품사들은 꽤 많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이건 여행, 항공 뭐 다 마찬가지예요. 리오프닝 쪽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업이 정상화돼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순간이 도래한 거죠. 그리고 마스크 해제 오늘 최종 결정이 날 겁니다만 그 모멘텀이 있고 각국에서 마스크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 동안 많은 기업들은 대비를 했죠. 리뉴얼을 하고 리빌딩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효율로 반영이 되겠죠. 무엇보다 전 이게 가장 큰 모멘텀 같은데 K-팝과 K-콘텐츠가 코로나 시기에 정말 급부상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으로의 K-뷰티 수출이 정말 높게 잡히고 있는 요즘이더라고요. 사실 전통적인 화장품 강자 국가입니다. 미국과 일본은요. 그런데 그 시장 속에 우리가 수출 품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제 기준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막 일본 화장품 시세에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쓰셨었는데 요즘에는 일본이 우리 화장품을 가서 쓴다라는 거죠. 그건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멘텀 사이에 가장 큰 것은 변수가 제거된 겁니다.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뀐 거죠. 어찌됐건 플러스 알파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화장품주가 좋았다라는 것에 끄떡일 수 있었던 거고요. 일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중국 소비는 순서가 있을 것이고 중국은 소비의 심장이기 때문에 많은 섹터에 영향을 줄 겁니다. 라고 1월 6일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필수 소비재에서 점점 경기 소비재로 가게 될 텐데 중국의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면 경기 소비재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한 이쯤에 와 있는 거겠죠. 의료와 화장품, 미용, 의료, 치과 어제 다 올랐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광객 서로 주고받는 게 많아진다면 이쪽에 면세점, 카지노, 여행, 항공 쪽은 더 추가 탄력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건설기계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으로의 굴착기 수출이 꽤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요 여행 정말 많이 가잖아요. 돈이 없어도 여행을 갑니다. 요즘 시기가 이자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고 실질 소득이 줄고 있죠. 그리고 물가가 다 올라서 여행 경비가 증가했습니다. 여행 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여행 수요는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못 갔었기 때문에 이연된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이때도 여행 수요는 이연됐었습니다.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서 폭발적인 흐름을 기록했거든요. 지금 딱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돈이 없어도 무리해서라도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 쇼핑을 하겠죠.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 조사를 한 데이터를 봤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쇼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쇼핑 중에 뭘 제일 많이 사나 했더니 결국엔 화장품을 제일 많이 사간다라는 거죠. 사기가 제일 쉬운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줄어들었던 여행 수요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중국도 역시 리오프닝이 된다면 빠르게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도 공항, 철도 이런 데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하죠. 그들이 나가게 된다면 단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세점을 거친다면 결국 화장품 수요를 하지 않을까. 그럼 한국 화장품이 그 품목에 들어가지 않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써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뇌피셜이라며 서비스와 상품 소비가 초반엔 늘어난다면 이쪽 섹터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좋은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수요가 단계별로 정상화를 찾아갈 때 추가 탄력을 보일 것이고 건설기계와 철강이 그 이후로 움직임을 이어갈 것입니다. 전해드렸죠.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가 먼저 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0% 정도 화장품 수요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화장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어제 보여드렸던 삼성증권의 종목입니다. 어제는 정유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 SO일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이제 화장품 쪽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게 되는 건데 의견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증권사별로. 삼성증권에서는 화장품 내에서 ODM 1위인 코스맥스를 보자.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더라도 거기에 걸리는 건 ODM 1위사다라는 거였고요. 반면에 신한금투에서는 OEM과 ODM보다는 브랜드사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용 털어낼 것 등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중국의 가동률이 좀 멈춰있던 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브랜드를 보자라는 거죠.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를 최선으로 꼽았습니다. 각각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민이 되는 시점이실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출발 성공 투자 시간 안에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전략도 챙겨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로봇이에요. 팔까 말까 고민되는 sek터 중에 하나죠. 1월 18일에 요거 전해드렸었는데 중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60년 만이라고요. 노동 가능 인구 비율이 코로나 등의 사망자로 인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 그럼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체를 고민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일까요?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로봇 보급과 도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봇 플러스 응용 행동 실시 방안을 내놨는데요. 7개 부처가 협의했다고 합니다. 제조업 로봇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고요. 중국은 로봇 이야기가 생소하지 않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1972년도부터 해서 로봇 쪽에 관심을 계속 뒀었다가요. 이게 조금씩 구체화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있었고요. 어제장에서도 각 이슈 속에 4%, 5%, 1% 정도 올라간 채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중국인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고령화 과정을 그 어느 국가보다 먼저 겪은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고령화를 타 국가들 대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빠르게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쪽에 관심을 돌렸고요. 산업 발달과 동시에 로봇의 성장이 이뤄진 국가입니다. 지금도 로봇의 강국 중에 하나죠. 그런 일본에서 역대 2번째를 기록한 공작기계 수주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작기계 수주액 하면 산업용 로봇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력난도 있고요. 지금 전기차 수주가 많은 상황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이 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등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인구가 줄고 고령화 과정 속에서 로봇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장황하긴 하죠. 미국도 그런 리쇼어링 움직임 속에 당연 산업 자동화 설비를 늘려갈 것이고 각 국가별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로봇 시장에 주력하는 대기업들이 많고요.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의 케어 로봇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 설치 로봇이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도 자명한 일인 거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들고 있는 로봇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고민됩니다. 근데 산업용 로봇, 이렇게 협동용 로봇 이렇게 말만 저희가 매일 했었는데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달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제 이제 증권가에서 조금 이슈가 된 영상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죠. 이게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입니다. 보시다시피 작업자가 공구상자를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 로봇이 공구상자를 저렇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무상자를 툭 쳐요. 그리고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백플립 동작을 하는데 놀랍죠. 540도를 뒤틀었다고 해요. 이게 가능하려면 제어 시스템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냈다라는 거죠. 이게 가상 건설 현장에서의 벌어진 일인데 어찌됐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은 아틀라스는 그동안의 동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로봇입니다.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 정도라면 정말 쓸만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당장 현장에 투입해서 어렵고 더러운 현장에서 이 정도 쓰임을 기대하진 않는다라고요. 하지만 이것만 봐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각으로 끌고 가야 될지 로봇주에 대해서 오늘 저희 시간 통해서 전략 챙겨보시죠.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죠.